예,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4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서는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문제인데요.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9월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 상품의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상품 300개를 개당 만원의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네요. 자, 상품 300개를 개당 만원의 외상으로 매입했다. 네, 외상 매입금이죠. 자, 운반비 5만원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매입할 때 운반비는 매입액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이거는 포함하는 거고요. 외상 매입 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만원을 할인 받았다. 매입 할인은 이건 마이너스 해야죠. 이건 플러스, 밑에 건 마이너스. 그 다음 세 번째, 매입된 상품 중 하자가 있어 2만원을 매입처에 반품하였다. 매입 환출이죠. 매입 환출은 마이너스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3만원, 플러스가 5만원이죠.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은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만원은 매입 할인, 2만원은 매입 환출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00개 곱하기 만원 하면 얼마인가요? 300만원. 300만원에서 2만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2만원이 순매입금액 2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46페이지에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월 상품 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 말 현재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얼마로 기록되는가? 수량감모는 없고 저가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저가법으로 평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법의 경우는 먼저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월초 재고하고 매입이 1월 15일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평균 단가가 나왔으면은 재고 자산이 얼마냐 했으니까 재고 수량에다가 평균 단가를 곱하면 그게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월초 재고가 100개가 한 개가 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1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 날은 500개가 130원짜리예요.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500개 곱하기 130원 하면은 65,000원이죠. 그러면 금액이 65,000원하고 만원을 더하면 금액은 75,000원입니다. 이 75,000원을 수량의 합계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됩니다. 여기 100개, 500개. 그래서 이걸 600개로 나누어 보면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75,000원 나누기 600개 한다는 거죠. 그러면 125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이 125원의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자산을 구할 때는 재고 수량을 곱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재고를 따져 보겠습니다. 1월 말에 재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 600개 중에서 매출이 몇 개인가 개수를 파악합니다. 50개, 250개 하면 300개에다가 200개, 500개가 판매됐죠? 네, 500개. 그래서 600개에서 500개를 빼면은 100개가 재고입니다. 따라서 125원 곱하기 100개, 이게 재고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500원이 되죠. 125원 곱하기
100 하면은 12,500원. 답은 3번이다. 총평균법 재고자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125원 평균 단가를 구하시고 거기에다가 재고 수량을 구해서 곱하기를 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죠. 다음은 이 347쪽에서 투자자산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투자자산 문제 4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매도가능증권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2023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요, 최초에 얼마에 취득을 해서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요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21년에 100만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100만원에 취득했죠. 이게 취득금액이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냐면은 110만원에 처분했죠. 예, 그래서 취득금액과 처분금액을 바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죠. 답은 3번입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10만원. 자, 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왜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10만원이 과연 맞느냐는 걸 증명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은 이것을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분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취득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취득시 회계 처리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은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현금 1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예요. 투자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 자산 증가, 대변에 당좌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22년 말에 평가를 하잖아요. 2022년 말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20만원으로 2021년 말에 한번 평가를 하는군요. 네, 21년 말 좋아요. 21년 말에 평가를 합니다. 90만원이 공정가치예요.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났네요. 10만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10만원 감소했죠. 그래야 90만원이 되는 거죠. 자, 매도가능 증권 자산이 100만원이었는데 대변에 자산 감소 10만원을 해야 9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차변은 이건 비용 발생이 아니라 자본 감소예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익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변의 매도가능 증권은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22년 말에 또 평가했습니다. 22년 말 평가시 분계 12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네요.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렇죠? 얼마예요? 자, 가격이 120만원이 됐어요. 자,
자, 22년 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일까요? 30만 원이죠. 90만 원이 120이 됐으니까요. 자,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10만 원을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상호 상계 처리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을 다 인식하지 말고 작년 21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을 먼저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0만 원만. 네,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 문제는 FAT 1급에는 잘 안 나오지만 TAT 2급에서는 이 정도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자, 22년 말 평가시 분계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상호 상계하여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 말 21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었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30만 원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먼저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상계시켜요. 없애주고 차액 20만 원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요 대변에 있는 요거 두 개 다 뭐예요? 다 두 개 다 자본입니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 아시죠? 두 개 다 자본이 증가해요. 예,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증가죠? 네, 22년도에 주식값이 올라서 이렇게 자산 증가, 자본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23년에 매각합니다. 매각시 분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110만 원. 자, 현금으로 매각했다고 이건 가정을 하고 합니다. 네, 차변에 1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로 평가해 놓은 상태에서 팔은 거예요? 120만 원으로 평가해 놓은 상태죠? 22년 말에 120만 원으로 평가해 놨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 자, 120만 원 맞게 평가했나요? 예, 10만 원 뺐다가 30만 원 증가했으니까 120만 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면은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것도 이제 자본에서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해당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는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해서 남아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의 잔액은 없애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미 아까 여기서 작년 말에 22년 말에 없어졌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없애줘야 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이 130, 대변이 120이잖아요. 예, 10만 원이 바로 뭐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요 4번 문제 말이죠. 답은 이렇게 쉽게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으라고요?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을 구해라 그러면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느냐,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거 직접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네, 답 쉽게 찾는 건 그렇게 하시고, 하지만 단계별 회계 처리는 알아야 돼요. 취득시 분계 21년 말, 평가시 분계 22년 말, 평가시 분계 마지막 매각할 때 분계. 네. 이 회계 처리를 알아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10만원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매도가능증권 회계 처리가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21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져야 돼요. 또 평가할 때 이게 있으니까 없어져야 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20만원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처분할 때 요것도 없어져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할 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없애주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죠. 매도가능증권 처분할 때는 그 해당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은 없어질 때 차변에 와서 없어지겠고, 평가손실은 없어질 때 대변에 가서 없어지죠. 예, 매각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TAT 2급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4번 문제가 아주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취득시, 21년 말 평가시, 또 22년 말 평가시, 또 23년의 매각시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348페이지에서는 몇 번을 풀어볼까요?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만 무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비라고 해서. 2번 전기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전기에 이미 비용 처리해버렸으니까 단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죠. 3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4번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율법으로 생각한다. 이게 틀렸네요. 예,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 무형자산은 정액법이죠. 4번이 옳지 않다. 자, 이제 349페이지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13번이 무슨 문제인가요?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네모 속에 주식회사 한공은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관리팀장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설치 대금 3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다.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는데 잘못했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수선비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것은 수선비죠. 건물의 수선비. 그러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걸 뭘로 해야 될까요? 건물로 해야죠. 건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비용으로 잘못했습니다. 자, 1번은 부채가 과소된다.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죠. 2번 비용의 과소. 수선비로 처리했으니까 과소가 아니라 비용이 과대해졌죠. 3번 자산의 과소계상. 3번이 맞았습니다.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 걸 건물로 안 했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계상 됐죠. 그 다음에 4번 당기순이익의 과대. 네. 당기순이익이 과대가 아니고 과소해지죠. 수선비,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50페이지에서 하나 해볼까요? 21번 괄호 넣기 한번 해봅시다. 다음 설명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이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그러니까 장부금액을 회수가능 금액이라는 것은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형자산이 시장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적으로 힌트가 여기 있네.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러한 손상징후를 우리가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보는 거예요. 1번입니다. 손상징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때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1번이에요. 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한 것도 살짝 우리 교재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351페이지에서 2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1월 1일 2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기계장치의 추정 내용 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 20만원으로 추정된다.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7월 1일에 이 건물을 200만원에 처분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이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연수합계법을 사용하는 경우 인식되는 각각의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네, 연수합계법 여러분 한 번도 아마 저하고 계산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연수합계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장부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처분 손익이라는 것은 이 처분한 금액, 건물을 200만원에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면 돼요. 처분 손익은 이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이 구입한 금액 있죠? 200만 원에서 빼기 감누를 해주면 장부 금액이 나와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감가상각을 처분일까지 7월 3일까지 감가상각을 해보면 압니다. 자, 22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22년은 1년치를 감가상각을 하고 23년은 7월 1일에 처분했으니까 예, 6개월치만 하면 되죠. 자, 연수합계법은 공식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취득금액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한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곱하기로 해야죠.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년치입니다. 이것도 정율법처럼 매년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해마다 이게 줄여나가야 되니까 매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취득금액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자, 그러면 200만 원에서 잔존가치 얼마였어요? 잔존가치가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빼가지고 그러면 180만 원이죠? 예, 180만 원에서 곱하기 내용연수가 모두 5년이라고 아까 그래. 네, 5년이네요. 5년이니까 역순 첫 해는 5가 됩니다.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은 뭐냐?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4년 더하기 5년이라는 뜻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그러면 이게 몇인가요? 15죠? 네, 15. 그래서 15분의 5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1년치입니다.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8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60만 원 나오네요. 네. 60만 원이 1년분이에요. 22년도 거 1년분. 자, 그리고 이제 22년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치만 하는 거죠. 그런데 계산 공식 여기서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역시 2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곱하기 이번에는 4 2차년도니까 4 나누기 합계는 똑같아요. 15 이렇게 해서 1년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18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5 합니다. 48만원 나오죠. 이것은 1년분이에요. 이걸 다시 2로 나눠야 6개월치가 나오죠. 네, 6개월분은 24만원이다. 이게 6개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 60만원하고 요 24만원하고 더하면 84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분시 이제 자, 처분 금액은 얼마였어요? 200만원이었죠. 200만원에 처분했는데 빼기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원에 취득해 가지고 여기 60에서
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4만 원을 해라 이겁니다. 84만 원.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200만 원에서 84만 원을 빼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116만 원이죠. 자, 200만 원에 처분했는데 116만 원이니까 이익을 받죠? 얼마 이익을 받느냐? 84만 원. 84만 원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연수합계법 그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말이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27번처럼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이거 기억해 주셨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4만원 연수합계법 그러니까 답이 1번과 3번이 답입니다. 1번과 3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연수합계법 계산 공식과 지금 1년 6개월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액법을서 답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정액법은 쉽죠. 예. 자, 아까 잔존가치 20만 원 빼면 180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액법은 나누기 5 하면 돼요. 예. 5년으로 그냥 나누는 거죠. 그래서 18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은 36만 원이 나옵니다. 1년이 36만 원이니까 1년 6개월이면 여기다 18만 원 더하면 되죠? 18만 원. 그러면 54만 원이죠, 감누가. 네. 그래서 54만 원 그냥 뭐 간단히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00만 원에서 이게 지금 처분 금액이니까 빼기 취득 금액 2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빼라 이거예요. 54만 원이 아까 54만 원 맞았어요? 맞았어요? 지워져 버리는 몇 개. 자, 그러면 얼마예요? 146만 원에서 200만 원 마이너스 146만 원이다. 내 계산이 맞는지 여러분 잘 같이 확인해야 돼요. 54만 원 나와요? 이 계산이 맞았습니까? 예, 제 계산이 맞았다면은 54만 원, 1번이 답이 되는군요. 정액법으로는 이렇게 계산한다. 잘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접어두셨다가 여러분 352페이지 352페이지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